여러분, 몽골의 지갑을 채워주는 건 중국입니다. 지난해 몽골이 중국에 판 물건만 138억 달러 어치, 몽골이 땅에서 캐낸 것의 대부분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내려갑니다. 근데요, 이번에 몽골이 수도를 새로 짓기 위해 손을 내민 나라는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몽골 수출의 겨우 1%, 1억 5천만 달러. 사실상 장사를 안 하는 것과 다름없는 나라, 대한민국이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몽골의 돈은 중국 쪽으로 흐르는데 몽골의 손은 한국 쪽으로 향했습니다. 게다가 이건 도로 몇 킬로미터 깔아달라는 부탁이 아니에요. 나라의 수도를 백지 위에 통째로 우리 돈으로 무려 42조 원 규모로 거론되는 사업입니다. 도대체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몽골이 찾던 건 돈 많은 나라도 힘센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가 없는 나라였어요. 그게 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라고 말씀드렸죠? 그 1%짜리 상대에게 몽골이 내민 건 울란바토르에서 서쪽으로 360km 떨어진 빈 들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되는 거리예요. 서울에 있는 정부 청사를 통째로 들어다가 부산 근처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툭 내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벌판에 인구 50만 명짜리 행정수도를 새로 그려달라는 것. 이게 몽골이 내민 부탁이었어요. 새 수도의 이름은 하르호름입니다. 이 이름이 좀 의미심장해요. 700년 전 칭기즈칸 제국의 수도 카라코름이 있던 자리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위에 짓는 도시인데 이름만은 가장 오래된 걸 가져다 붙인 겁니다. 그 제국이 700년 전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지 않으세요? 멀쩡히 있는 수도를 두고 왜 벌판의 도시를 새로 짓겠다는 걸까요? 울란바토르 숫자를 몇 개만 보시면 감이 옵니다. 이 도시가 처음 잡아둔 기본 계획상 목표 인구는 26만 명이었어요. 지금 그 안에 사는 사람은 150만 명대입니다. 설계 정원의 6.1배예요. 정원 40명짜리 교실에 244명이 들어앉은 겁니다. 책상을 아무리 붙여도 답이 안 나오는 상태죠. 문제는 사람 수만이 아닙니다. 울란바토르는 산 4개에 둘러싸인 분지예요. 연기가 위로 올라가다가 산에 막혀서 도시 위에 그대로 눌러앉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가구의 60% 이상이 게르 지역에 살아요. 아파트도 배관도 없이 천막을 치고 사는 구역입니다. 겨울 최저 기온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요. 그 추위를 견디려고 22만 가구가 각자 원탄과 나무를 그대로 뗍니다. 정제도 안 된 석탄을 22만 개의 굴뚝이 도시 한복판에서 동시에 태우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2016년 1월 어느 날 울란바토르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3320 마이크로그램 퍼 에제곱미터를 찍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기준으로 나쁨이 시작되는 수치의 약 95배예요. 공기를 마시는 게 아니라 먹는 수준입니다. 서울에 미세먼지 경보가 뜨는 날 창문 닫고 마스크 챙기시잖아요. 그 하늘의 95배가 겨울 내내 도시를 덮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게르 지역은 어쩌다 이렇게 커진 걸까요? 울란바토르 인구는 30년 사이에 3배로 불어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람들이 도시가 좋아서 온 게 아니에요. 2020년대 들어 몽골 초원에는 조드라고 부르는 대한파가 반복해서 닥쳤습니다. 가축이 때로 죽어나갔어요. 유목으로 먹고 살던 집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통째로 잃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선택지는 도시밖에 없죠. 여기서 좀 서늘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가축을 잃은 사람들 중에는 빚을 갚을 길이 없어 야반도주하듯 올라오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런데 시에 전입 등록을 하면 채무자로 잡히기 때문에 등록조차 못합니다. 게다가 2017년부터는 외지인 전입을 아예 받지 않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도시 외곽에 천막을 치고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채로 사는 사람이 계속 늘어난 겁니다. 행정이 파악조차 못하는 사람들에게 배관을 깔아줄 방법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겨울을 나는 방식이 방금 말씀드린 그 굴뚝입니다. 월 소득의 40%가량을 땔감에 쓴다고 전해져요. 우리 살림으로 옮겨보면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집이 매년 겨울 120만 원 어치를 태워서 하늘로 날려보내는 셈입니다. 그럼 몽골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2017년부터 게르 지역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야간 전기요금을 정부가 대신 내주기 시작했어요. 11월부터 4월까지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석탄 대신 전기를 쓰라는 거죠. 연탄도 개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얄궂게 됐어요. 계량 연탄의 원료에 황 함량이 높아서 연기는 줄었는데 이산화황이 오히려 더 나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20년 10월에 기준치의 3.6배였던 것이 13개월 뒤에는 13배가 됐다고 전해져요. 연기를 줄이려고 바꾼 연탄이 다른 독을 더 뿜은 겁니다. 참 씁쓸한 대목이죠. 그리고 마지막 숫자가 결정적입니다. 4년 동안 4,560억투그릭을 쏟아부었는데 2016년과 비교한 2020년 평균 농도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감사 결론은 이랬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가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었다. 이쯤 되면 그림이 좀 보이실 겁니다. 고치기 싫어서 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고칠 수가 없어서 버리는 겁니다. 산 4개를 치울 수는 없고 이미 들어와 버린 150만 명을 다시 초원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으니까요. 도시 하나를 통째로 새로 짓는 쪽이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몽골은 그 새 도시를 함께 그려줄 상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손을 내민 쪽은 몽골이었습니다. 몽골 정부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지목하고 협력을 요청한 곳이 한국이었어요. 2023년 건설도시개발부와 양해각서를 맺었고 도시계획 자문이 들어갔습니다. 몽골 공무원들이 한국으로 초청 연수를 왔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직접 둘러봤어요. 그리고 2026년 7월 9일 하르허롬 시청과 양국 정상이 자리한 가운데 양해각서가 체결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답이 나온 것 같죠? 아, 세종시를 실제로 지어본 나라니까 부른 거구나. 행정 수도를 백지에서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나라가 흔치는 않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다 표면입니다. 경험만 놓고 보면 브라질도 있고 호주도 있고 지금 한창 수도를 옮기고 있는 인도네시아도 있어요. 몽골이 굳이 바다 건너 한국까지 손을 뻗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시려면 몽골이라는 나라가 지도 위에서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봐야 해요. 기차 바퀴 사이 간격 8cm 남짓한 차이가 나라 하나를 어떻게 가두는지 그 얘기부터 해야 하거든요. 지도를 펴놓고 몽골을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다가 없어요. 몽골은 완전 내륙국입니다. 바다로 나가는 문이 단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나라와 국경을 맞댄 이웃은 딱 둘뿐입니다. 북쪽의 러시아, 남쪽의 중국. 세계에서 땅이 가장 넓은 나라와 세계에서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집이에요. 대문을 열고 나가려면 반드시 옆집 마당을 밟아야 하는 집입니다. 창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두 이웃이 그 마당 앞에 서 있으면 그게 감옥입니다. 물건을 내다 팔든 사오든 전부 그 마당을 지나야 해요. 옆집이 오늘은 좀 곤란하다고 하면 그날 장사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내 창고에 물건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철길이라도 시원하게 깔면 되지 않느냐. 여기서 두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바퀴 간격이 안 맞아요. 몽골 철도의 괴간, 그러니까 레일 사이 간격은 러시아식 1520mm입니다. 그런데 중국 철길은 1435mm예요. 차이는 85mm, 차이에 9cm도 안 되는 차이예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눈에 잘 띄지도 않을 간격입니다. 그런데 이 8.5cm 때문에 중국 국경에 도착한 기차는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차량 밑바퀴를 통째로 드러내 갈아 끼우거나 아니면 실린 짐을 전부 내려서 다른 기차에 다시 싣거나 둘 중 하나를 반드시 해야 해요. 비유하자면 이런 집입니다. 이사를 가는데 옆집 대문 앞에서 트럭이 한번 바뀝니다. 쌓은 짐을 전부 다시 내려놓고 하나하나 옮겨 싣고 다시 묶어야 해요. 그 사이 냉장고 문짝이 찌그러져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옆집 마당을 빌리는 정도가 아니라 옆집 대문 앞에서 이삿짐을 통째로 풀었다 다시 싸는 집인 거예요. 시간도 비용도 그 대문 앞에서 다 새어나갑니다. 길 사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몽골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이 철도는 총연장 1110km인데 전 구간이 단선이에요. 복선으로 깔린 구간은 5km 뿐입니다. 마주오는 기차가 있으면 한쪽이 옆으로 비켜서서 기다려야 해요. 1110km짜리 외길에 나라의 수출 물량을 전부 밀어넣고 있는 셈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를 차선 하나로 버티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고가 나든 눈이 오든 그날 그 길에 걸린 물건은 그냥 서 있어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이 철도가 마지막에 닿는 관문 항구가 어디냐면 중국의 텐진항이에요. 그러니까 몽골의 항구는 몽골 땅에 없습니다. 중국 땅에 있는 겁니다. 몽골에서 캥구리가 배를 타려면 남의 나라 철길을 며칠 달려서 남의 나라 항구에 도착해야 해요. 통관 도장도 남의 나라 공무원이 찍습니다. 그럼 북쪽 러시아로 나가면 되지 않느냐고 하실 텐데 그쪽 길은 훨씬 멀고 그 철길 역시 몽골 물건만 기다려주지는 않아요. 결국 어느 문으로 나가든 남의 집 마당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세 번째 원리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손님이 하나가 돼야 돼요. 몽골은 광업이 전체 수출의 92%, GDP의 28%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땅에서 캔 걸 팔아서 먹고 사는 구조죠. 그런데 그 물건을 사가는 상대는 대중국 비중이 많게는 90%를 넘고 적을 때도 85% 안팎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월급 100만 원을 받는데 그중 90만 원이 딱 한 거래처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달 그 거래처가 이번엔 70만 원만 주겠다고 통보해요. 싫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나머지 9곳을 다 합쳐봐야 10만 원이거든요. 그 거래처를 놓치는 순간 다음 달 생활이 통째로 무너지니까 값을 깎아도 웃으면서 받아야 합니다. 값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납품 날짜도, 결제 조건도, 심지어 물건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올지도 그쪽이 정합니다. 시장이라는 건 손님이 여럿일 때 서로 눈치를 보며 죗값을 쳐주는 자리입니다. 손님이 하나면 그건 시장이 아니에요. 그냥 처분입니다. 몽골 광물자원석유청의 첵츠 체렉냠 수석은 이 구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광물이 GDP의 28%, 수출의 92%를 차지한다고요. 숫자만 보면 자원부국의 자랑처럼 들리는데 뒤집으면 도망갈 구멍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항구가 없으니 남의 땅을 밟아야 하고 그 길목을 쥔 손님이 하나뿐이니 값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몽골이 가난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지도가 그렇게 그려져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감옥 같은 땅 밑에 몽골이 깔고 앉은 게 뭔지 보시면 이야기가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를 보면 몽골의 히토류 매장량은 세계 2위입니다. 약 3,100만 톤. 지구 전체 매장량의 16%가 그 초원 밑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구리 매장량도 세계 2위 5,500만 톤이고요. 석탄은 세계 4위 1,750억 톤입니다. 히토류, 구리, 석탄, 전기차와 배터리와 반도체를 만들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이 한 나라 땅 밑에 몰려 있는 겁니다. 특히 히토류는 이름만 낯설지 안 들어가는 물건을 찾기가 더 어려워요. 스마트폰 진동 모터, 전기차 구동 모터, 풍력 발전이 날개 뒤에 붙는 자석까지 현대 산업의 힘줄 같은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걸 캐놓고도 몽골이 물건을 넘길 수 있는 상대는 여전히 한 곳이에요. 대중국 수출 비중이 최대 90%를 넘나든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캐면 캘수록 그 한 곳이 더 커지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몽골은 가난한 나라가 아니에요. 땅 밑으로만 보면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물건을 팔 수 있는 창구는 앞서 보신 대로 하나뿐이죠. 캐면 캘수록 그 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인 겁니다. 이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밭에서 배추를 캡니다. 그 배추를 옆집에 헐값으로 넘겨요. 옆집은 그걸로 김치를 담급니다. 그리고 그 김치를 우리가 죗값 주고 다시 사 먹습니다. 배추는 분명히 우리 밭에서 난 건데 돈은 김치를 담근 쪽이 법니다. 그리고 김치값은 담근 쪽이 정해요. 몽골이 수십 년째 서 있는 자리가 정확히 이 자리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몽골 광물자원석유청 수석은 자기 나라 땅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국토의 44%만 탐사가 끝났다고요? 절반이 넘는 땅은 아직 뭐가 묻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라는 겁니다. 몽골 국토는 한반도의 7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4개쯤 되는 넓이가 아직 백지로 남아있는 셈이에요. 그러면서 나머지는 한국과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문장 잠깐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몽골은 이 감옥에서 어떻게 나가려고 했을까요? 답은 1992년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가 끝나고 새 헌법을 만들면서 몽골은 특이한 선택을 합니다. 어떤 군사동맹에도 가입하지 않는 중립실용 노선을 택한 거예요. 이웃 둘 중 어느 쪽 편에도 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힘이 남아서 내린 결정이 아니에요. 어느 한쪽에 붙는 순간 다른 한쪽과 국경 전체가 적이 되는 지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붙입니다. 국경을 맞대지 않는 나라들과 관계를 넓혀서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구상이었어요. 이걸 몽골에서는 제3의 이웃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후보로 거론돼 온 나라가 미국, 한국, 프랑스, 일본 같은 곳들이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담장을 맞댄 옆집이 너무 세면 그 집과 싸워서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멀리 사는 친구를 자주 부릅니다. 집에 손님이 드나들면 옆집도 함부로 담을 넘지는 못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어요. 그 친구는 우리 집 마당을 탐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힘이 세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집 담장을 넘볼 이유가 없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명단에 같이 올라 있다고 해서 부르는 용건까지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나라별로 무게중심이 조금씩 달랐어요. 미국이나 일본과는 주로 국방과 안보 협력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반면 한국과는 도시, 자원, 그리고 생활 쪽으로 이야기가 쌓여왔고요. 정부가 공식으로 갈라놓은 구분은 아닙니다. 다만 결과만 놓고 보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미국은 군대를 부르고 한국은 도시를 불렀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몽골이 찾던 상대의 조건이 또렷해집니다. 바다로 나갈 문을 대신 열어줄 만큼 기술과 산업이 있어야 하고요. 동시에 자기네 땅에 대해 아무런 야심이 없어야 합니다. 군대를 보낼 이유도 국경을 다시 그을 이유도 없는 나라. 기술은 있는데 영토 야심은 없는 나라. 몽골이 찾던 자리가 정확히 그 자리였어요. 자, 여기까지가 지도가 알려주는 답입니다. 항구가 없다. 손님이 하나다. 그래서 멀리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 꽤 말이 되죠. 이걸로 설명이 다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이건 그냥 지정학 교과서에 나오는 사례 하나로 정리됐을 겁니다. 조건만 따지면 미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일본도 있으니까요. 왜 하필 한국이었냐는 질문에는 아직 답이 안 됐어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조건이 맞는 나라는 여럿이었습니다. 미국도 프랑스도 일본도 다 그 명단에 있었어요. 조건은 지리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실제로 앉은 건 지리가 아니었어요. 30년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 거리를 걸어보시면 좀 이상한 풍경을 만나게 됩니다. CU가 603개, GS25가 299개, 합치면 902개예요. 인구 150만 명대 도시에 한국 편의점이 900개 넘게 깔려 있는 겁니다. 시민 1700명당 한국꼴이에요. 우리 동네 골목마다 하나씩 있는 그 밀도가 초원의 수도에 그대로 옮겨간 셈입니다. CU는 몽골 편의점 시장에서 70%대 점유율로 1위이고 전체 해외 점포의 70%를 몽골에 두고 있어요. 속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100호점까지 26개월이 걸렸는데 200호점까지는 18개월, 300호점까지는 10개월이었어요. 갈수록 빨라진 겁니다. 여기서 제일 재미있는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CU 몽골의 삼각김밥 판매량이 한국 판매량의 10배가 넘습니다. 우리한테 삼각김밥은 급할 때 대충 때우는 거잖아요. 거기선 끼니입니다. 20살 자르갈랑 씨는 한국 과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과자 맛은 러시아나 중국 과자와는 완전히 다른 신세계랄까요? 외교 분석가가 한 말이 아니에요. 과자 이야기를 하다가 20살 청년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참을 파고 있는 그 질문이 이 청년한테는 이미 답이나 있는 거예요. 31살 빈바시 씨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이 생겨서 좋다고요. 느긋한 문화 탓에 웨슨롤러 24시간 여는 가게가 거의 없던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밤새 불이 켜져 있는 가게가 900개 들어간 겁니다. 물건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 같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업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더 무섭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그걸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동네 편의점이라고 여기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알아준다가 아닙니다. 우리 건줄도 모르고 매일 쓴다는 뜻이에요. 이게 훨씬 깊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붙은 별명이 몽탄 신도시라고 해요. 몽골에 동탄을 붙인 말입니다. 사람도 오갔습니다.
한국에 머물러 본 경험이 있는 몽골인이 약 30만 명으로 전해집니다. 몽골 국민 10명 중 1명꼴이에요. 일하러 왔든 공부하러 왔든 그 30만 명이 다시 초원으로 돌아가서 한국 이야기를 합니다. 30년 동안 그게 쌓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일도 생깁니다. 몽골 최대 명절인 나담 축제 개막식에 한국 정상이 주빈으로 초청됐어요.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후렐수아후 대통령은 올해 나담 개막식 주빈으로 모시게 되어 기쁘다고 했고요. 기수들은 태극기와 몽골 국기를 나란히 들고 경기장을 돌았습니다. 행사 중에 활 쏘는 순서가 있었는데 화살이 관역을 훌쩍 넘겨 뒤편 벽에 꽂혔어요. 관중이 웃으면서 손뼉을 쳤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의 뿌리는 30년보다 훨씬 깊습니다. 700년 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앞서 하르호름이라는 이름을 말씀드리면서 그 제국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다고 했었죠. 지금이 그 대목입니다. 그 제국 앞에서 고려는 공려를 실어 보내고 왕세자를 볼모로 보내던 나라였습니다. 고려양이라고 하래서 우리 문화가 그쪽으로 건너가긴 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준 게 아닙니다. 끌려가서 스며든 거예요. 힘의 방향이 늘 약한 쪽에서 강한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 한 사람이 제 발로 그 초원에 걸어 들어갑니다. 1914년 세브란스 출신 의사 이태준이었어요. 당시 울란바토르에는 러시아계와 중국계 병원이 있었었는데 주로 부유층을 받았습니다. 이태준은 차별 없이 문을 열었어요. 병원 앞에 줄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절 몽골인의 70에서 80%가 앓고 있던 병을 고쳤어요. 성병으로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되찾아준 겁니다. 그렇게 번 돈과 얻은 신망은 어디로 갔느냐? 독립운동으로 갔습니다. 1918년에는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 갈 자금을 댔고요. 그리고 1921년 러시아 백이파 부대에게 학살당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태준 선생이 몽골 황제의 주치의였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기념관 해설사조차 어의로 알려져 있으나 자료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저희도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울란바토르에는 이 사람을 기리는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을 만든 게 한국이 아니에요. 몽골 정부가 수도 한복판 금싸라기 땅 2,000평을 내줘줬습니다. 남의 나라 독립운동가한테 자기네 수도의 노른자 땅을요. 다만 박수를 치더라도 정신은 좀 차려야 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몽골에게 한국은 마음의 일위지만 한국에게 몽골은 교역 순위에서 한참 뒤에요. 기대의 크기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이런 비대칭은 언젠가 청구서로 돌아오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호의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앞사람들이 쌓아둔 걸 꺼내 쓰고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태준 선생이 병원을 열었던 그 땅 밑에 뭐가 묻혀 있는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몽골이 내민 진짜 카드는 땅 위가 아니라 땅 속에 있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는 핵심 광물 협력 양해각서를 맺었고 경제동반자 협정을 원칙적으로 타결했다고 선언했어요. 원칙적 타결이지 서명도 발효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이 왜 우리한테 급할까요?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중량 기준으로 희토류 연구자석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99.3%입니다. 희토류 금속은 80%고요. 자석 청알 중에 993개가 중국산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수도꼭지는 우리 집에 달려 있는데 손잡이가 남의 집 벽에 붙어 있습니다. 평소엔 물이 잘 나와요. 그러다 사이가 틀어진 날 딱 하루만 잠기면 그날 우리 집은 밥도 못 짓습니다. 요소수 겨울이 그 일이었죠. 액체 하나에 화물차가 멈추고 값이 몇 배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중국이 잠근 건 자원이 아니었어요. 캐고 분리하고 정제하고 자석으로 뽑아내는 전 공정을 기술 수출, 건치 추출크 금지 제한 목록에 올렸습니다. 물건이 아니라 방법을 잠근 겁니다. 게다가 너디뮴 연구자석 수요는 2050년까지 11.9만 톤에서 75.3만 톤으로 늘 것으로 전망돼요. 문은 좁아지는데 들어갈 사람은 6배가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 사정을 한번 맞대볼까요? 우리에겐 항만이 있고 제조 기반이 있고 행정 수도를 옮겨본 경험도 있습니다. 몽골을 가둔 조건 중 둘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한 거래처에 쏠린 의존, 수도권 과밀, 다듬는 능력의 부재는 남아 있습니다.
남의 일로 듣기엔 겹치는 데가 꽤 많아요. 찬물도 좀 끼얹겠습니다. 첫째, 지금 손에 쥔 건 협력각서예요. 정부도 수주가 아니라 교두보라고 말합니다. 문을 여는 열쇠인 건 맞아요. 다만 열쇠가 있다고 방 안 물건이 내 것이 되진 않죠. 둘째, 인도네시아를 보셔야 합니다. 새 수도 누산타라 예산은 1차 89조 루피아에서 2차 48.8조로 줄었어요. 결국 자카르타가 수도 지위를 유지하는 투 트랙으로 정리됐어요. 셋째, 완전 내륙국이라는 사실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철근이든 시멘트든 중장비든 결국 중국 아니면 러시아 땅을 밟고 들어가야 해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길목은 두 거인이 쥐고 있습니다. 희토류는 사실 땅에 흔합니다. 그런데 왜 희귀할 희자가 붙었을까요? 캐넨 흙에서 그걸 떼어내는데 공정만 100단계가 넘고 독한 산을 들이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산이 희귀한 게 아니라 다듬는 공장이 희귀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캐는 건 59%인데 다듬는 건 90%입니다. 수도꼭지는 겨우 몽골 쪽으로 하나 더 돌려놨는데 정수기는 아직 베이징에 있는 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정수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LS 에코에너지는 호주 라이너스와 원료 공급을 확정하고 원료에서 금속화를 거쳐 영구자석까지 이어지는 라인을 마련했어요. 연 2,500톤, 영구자석 10,000톤 이상 불량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국 희토류 업체와 분리정제 합작을 맺고 약 2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고요. 공장이 국내에 서는 건 아니고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거점을 잡는 방식이에요. 가장 한국적인 길도 있어요. 버려진 모터와 폐자석에서 희토류를 다시 캐내는 겁니다. 국내 유일의 영구자석 제조사는 2027년경 국내 조달 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땅속에 광산이 없으면 폐차장이 광산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순서예요. 정수기가 다 만들어졌을 때 부어 넣을 물이 있느냐. 그래서 몽골이라는 두 번째 수도꼭지가 지금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몽골 수출의 1%밖에 안 되는 나라. 그 1%가 어떻게 새 수도를 맡는 자리까지 갔는지 이제 아실 겁니다. 돈이 아니었어요. 편의점 900기가에 30만 명이 오간 30년, 그리고 100년 전 초원에 병원을 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태준 선생에게 남은 사진은 1911년 졸업사진 한 장뿐입니다. 그 한 장을 AI로 복원한 초상 앞에서 대통령이 닮았다고 했어요. 헌화한 화환 리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태준 선생 순국 재배고주년. 700년 전엔 우리가 끌려갔습니다. 100년 전엔 우리가 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들이 우리를 부릅니다. 끌려감에서 도움으로, 도움에서 초청으로. 이게 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냐면요. 희토류 자석 청하회 중 993개가 아직 한 곳에서 옵니다. 요소수, 그 겨울엔 화물차가 멈췄지만 반도체와 배터리가 걸리면 그때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두 번째 수도꼭지가 진짜 열리느냐? 그게 우리 반도체 값이고 우리 아이들 일자리예요. 다만 이 발표를 두고 어느 건설사 주식을 추격 매수하겠다. 이런 과열은 정말 경계하셔야 합니다. 산업 전망과 개별 회사 주가는 다른 이야기이고 판단은 본인 몫입니다. 앞으로 어느 나라가 한국을 불렀다는 뉴스를 보시면 계약 금액보다 지도를 먼저 펴보세요. 그 나라 옆에 누가 있는지, 바다로 나갈 문이 있는지, 그것만 봐도 왜 우리를 불렀는지 절반은 보입니다. 기술은 있는데 야심은 없는 나라. 이 자리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100년에 걸쳐 쌓인 겁니다. 그리고 쌓는데 100년 걸린 건 무너지는 데는 훨씬 덜 걸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몽골이 우리를 부른 진짜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